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바다가 완전히 뒤엎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는 누군가의 탈출이 있었습니다. 배를 굼던 군인. 아닙니다. 높은 계급으로 배부르게 먹고 산 한 남자. 그런 그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뱃머리를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19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승조원이 9이었고 가족이 10이었습니다. 제일 어린 사람이 2돌 지난 아이였고 제일 나이 많은 분이 68된 노인이었죠. 그 19이 전부 한 배에 실려서 서해바다 한가운데를 새벽 2시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조타실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기관실에 있었습니다. 함장이 조타실을 비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날은 제가 직접 내려가야 했습니다. 기관장 혼자 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철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먼저 때립니다. 디젤 기관이 도는 소리는 소리라기보다 몸을 두드리는 겁니다. 갈비뼈 안쪽이 같이 떨리죠. 그 안에서 저는 계기판을 봤습니다. 계기판이라고 해봐야 유리에 금이 간 낡은 원판 몇 개입니다. 회전수 바늘 하나, 냉각수 온도 바늘 하나, 유압 바늘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연료 잔량을 보는 자그마한 창이 있습니다. 저는 20몇 해를 그 바늘들과 살았습니다. 바늘이 어디쯤에서 떨면 기관이 편안한 건지, 어디를 넘어가면 곧 죽는 건지를 소리만 듣고도 합니다. 그날 냉각수 바늘은 이미 붉은 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전수는 규정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연료창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관장이 제 옆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보다 6해 아래인데 손등이 저보다 훨씬 늙었습니다. 기름과 쇠를 30년 만진 손이니까요. 그 손이 밸브 하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붙잡고만 있었습니다. 돌리지도 않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기관장이 대답했습니다. 함장 동지, 계산은 아까 다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았느냐 말이요. 기관장이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땀으로 번들거렸는데 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모자랍니다. 저는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 배는 이제 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바뀌어도 무서워져도 19명 중 누구 하나가 울면서 어머니한테 돌아가겠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기름이 배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계산을 기관장은 항구를 떠나기 전에 이미 해두었던 겁니다. 저 몰래요.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몸에서 힘이 빠지더군요. 사다리 난간을 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실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 너머에 가판이 있고 가판 위 그물 밑에 제 아내와 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옆 칸에는 기관장 어머니가 계셨고요. 조타실에는 21살 난 조타수가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까지 나침반 하나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심로 180 정남입니다. 저는 다시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야판에 나오니 바람이 찼습니다. 3월 서해 바람은 사람 뼈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바람이 그렇게 시원한 줄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뒤 북쪽 수평선에 아무 불빛도 없었습니다. 앞쪽 남쪽에도 아직 아무것도 없었고요. 우리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물 위에 있었는지, 어떻게 19명이 한 배에 실리게 됐는지, 그리고 그 배에 20번째로 탈 수 있었는데 끝내 안 탄 사람이 왜 있었는지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해버리면 그냥 사연 하나가 되고 맙니다. 그 밤에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순서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해군 군관이었습니다. 함정지휘관, 그러니까 배 한 척을 맡은 함장이었습니다. 매급 잘 받고, 훈장 받고, 사택 받고, 위에서 예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칠 이유가 없는 사람 축에 들었죠. 그런 사람이 왜 배를 통째로 몰고 나왔는지를 이해하시려면 제가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저는 남포 근처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해군 하사관 출신이었습니다. 원쟁 뒤에 해안 경비정을 타셨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전투에 나가셨는지는 저도 문서로 본 적이 없습니다만 집안 성분이 핵심 계층으로 분류돼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나라에서 성분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이마에 도장 하나가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그 도장은 본인이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엇을 했느냐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평생 안 지워집니다. 좋은 도장 받은 사람은 그 도장 값으로 학교를 가고 군대를 가고 자리를 얻습니다. 나쁜 도장 받은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상실해도 그 도장 밖으로 못 나갑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면 아들이 살고 손자가 삽니다. 그걸 연좌제라고 부르죠. 그 나라에서는 그게 제도라기보다 공기 같은 겁니다. 다들 그런 줄 알고 삽니다. 저는 좋은 도장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7에 해군에 들어갔고 23세 군관이 되었고 30이 되기 전에 작은 경비정 하나를 맡았습니다. 배를 처음 맞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50톤이 조금 넘는 낡은 경비정이었습니다. 소련제 도면을 100개 만든 배인데 만든 지 30년이 지나 있었죠. 그래도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물건이었습니다. 갑판에 올라서서 한미부터 함수까지 걸어가는데 10 몇 걸음밖에 안 걸리는데도 그 10 몇 걸음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부두에 오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배만 한참 보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울은 사람을 안 봐준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배 조심하라는 소린 줄 알았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물 위에 있는 사람은 육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자유롭고 그래서 훨씬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함장이 된다는 게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먹는 게 달랐습니다. 함정 근무자는 이른바 항해 급식이라는 걸 받습니다. 배를 타면 기름진 걸 먹어야 버틴다는 이유로 돼지고기 통조림이나 기름, 설탕이 따로 나옵니다. 물론 규정대로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서 얼마가 빠지느냐가 관건이죠. 그래도 육지부대 병사들이 강냉이밥에 소금국을 먹을 때 우리 배 병사들은 명절이면 고기 국물이라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기름은 돈보다 셉니다. 돈은 종이지만 기름은 배를 움직이고 차를 움직이고 발전기를 돌리니까요. 함장은 그 기름을 만지는 자리입니다. 훈련 나갈 때 몇 통을 실었고 얼마를 썼는지를 적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적는 사람이 곧 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게 특권인 줄도 모르고 특권을 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배 하나에 20명 안팎이 탑니다. 그 20명의 밥과 잠과 휴가와 처벌이 전부 함장 손에 있습니다. 어느 병사를 집에 보내줄지, 어느 병사를 물자 나르는 데 쓸지, 어느 병사를 상부에 좋게 보고할지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사람 20명의 하루를 정한다는 건 작은 왕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왕노릇을 꽤 잘했습니다. 아니,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희 배가 서해함대 안에서 사격 성적 1등을 2회 연속했습니다. 그 상으로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 구경이라고 하면 요즘 남쪽 분들은 관광 같은 걸 떠올리시는데 그 나라에서 평양에 불려간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뽑혔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당신을 사람으로 세워주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때 29이었고 사진을 찍었고 시계를 하나 받았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새겨진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를 받아들고 저는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시계를 저는 30회 가까이 찼습니다. 배를 몰고 나오던 그날 밤에도 손목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결혼도 그 자리 덕에 했습니다. 아내는 남포에서 병원 간호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처가 쪽 성분이 저희 집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처가에서는 저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봤습니다. 당연히 첫 인사 자리에서 제 손을 두 손으로 잡고 한참을 안 놓으셨습니다. 우리 딸 좀 살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손이 왜 그렇게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괜찮은 사윗감이라 그런 줄 알았죠. 사택도 좋은 걸 받았습니다.
부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2층 건물, 2층 방 2칸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방이 2칸이면 잘 사는 겁니다. 전기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들어와도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에 제일 오래 들어왔습니다. 함장집이라고 배전 담당이 신경을 써준 겁니다. 겨울에 물이 얼어도 부대에서 온수를 실어다 줬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원장이 직접 나와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건 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 남쪽에서는 그때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시더군요. 그 나라 안에서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행군이라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굶어 죽는 걸 걸어가는 일처럼 만들어 놓은 말이니까요. 저는 그때 이미 함장이었고 그래서 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배에 탄 병사들은 굶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양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이 떨어졌습니다. 쌀이 강매니가 되고 강매니가 강매니 껍질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나왔습니다. 부대에서 병사들을 산에 올려보냈습니다. 나무를 뜯어오라고요. 해군 병사들이 총 대신 자루를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배는 부두에 묶여 있었습니다. 기름이 없으니까요. 그때 제 배에 19살 난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함경도 산골에서 온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 가족이 아직 그 나라에 있을 수 있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름 하나 잘못 말하면 남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람 이름을 거의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아이는 유난히 작았습니다. 19인데 14쯤으로 보였습니다. 군복 소매가 손을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도 가판 닦는 걸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서 경례를 하는데 그 경례하는 폼이 어찌나 야무진지 볼 때마다 웃음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얼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이 찐 줄 알았습니다. 그 시절에 살이 찔 리가 없는데도 사람 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부종이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해지면 얼굴부터 붓니다. 다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안 올라옵니다. 제가 위생지도원한테 그 아이를 보였습니다. 위생지도원이 저를 부두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말하더군요. 함장 동지, 이건 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먹여야 합니다. 저는 제 집 쌀을 덜었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덜어줬습니다. 죽을 써서 몰래 가져다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죽을 다 안 먹더군요. 단을 남겨서 그릇째 숨겼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같은 소대에 자기보다 더 못 먹는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해 가을에 죽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병사 하나가 죽으면 사인을 적어야 합니다. 그때 사인란에 뭐라고 적혔는지 아십니까? 심장 소약이었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말은 그 나라 서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망 원인은 제도상 없습니다. 없는 이유로 사람이 죽으면 서류에는 다른 이유로 죽은 걸로 적힙니다. 그래서 그 나라 통계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손으로요. 그게 첫 균열이었습니다. 균열이라는 건 큰 소리를 내면서 갈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벽에 실금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금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해마다 조금씩 벌어집니다. 저는 그 도장을 찍고 나서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이 목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대로 몇 해 동안 저는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게 그 나라에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동안에는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저는 사격 훈련을 더 시켰고 보고서를 더 잘 썼고 샹부에 더 자주 불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금이 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나라 군대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군대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이 살아남은 방법이 장마당입니다. 나라가 안 먹여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사고 팔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속했습니다. 그러다 단속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뇌물을 받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예 군부대가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대마다 외화벌이 사업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해군에서 외화벌이가 뭐겠습니까? 바다입니다. 조개, 낙지, 게, 새우,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배입니다. 저희 임무에 어로 통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수역에 들어온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단속이 언제부턴가 단속이 아니게 됐습니다. 중국 배를 잡으면 배를 압류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는 서류에 안 적습니다. 위에 얼마를 올리고 부대에 얼마를 남기고 함장이 얼마를 주는지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안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안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그 나라에서 혼자 깨끗한 건 용기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희 배 병사들 부식을 샀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설득이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돈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나라 신흥 부자를 그렇게 부릅니다. 장마당에서 돈을 굴려 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힘이 세졌습니다. 얼마나 세졌느냐 하면 군부대가 돈주한테 배를 빌려줍니다. 정확히는 배와 군복과 깃발을 빌려줍니다. 무슨 소린가 하시겠죠. 이런 겁니다. 돈주가 수산물을 중국에 팔려면 배가 있어야 하는데 민간 배는 단속에 걸립니다. 그런데 군함이 옆에 붙어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돈주가 부대에 돈을 냅니다. 부대는 군함을 붙여줍니다. 명목은 어로 보호입니다. 실제로는 밀수호위입니다. 저는 그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 배가 밤에 기름을 가득 싣고 나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훈련 때는 기름이 없어서 부두에 묶여있던 배가 돈 되는 일에는 만즈를 하고 나갑니다. 그때 저는 조타실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훈련할 기름은 없는데 장사할 기름은 있구나.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계기판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연료창 유리 안에서 바늘이 흔들릴 때마다요. 그리고 어느 밤에 저는 아주 사소한 계산을 하나 해봤습니다. 이 배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몇 마일을 갈 수 있는가? 시속 몇 노트로 몇 시간을 달릴 수 있는가? 그건 함장이면 누구나 아는 숫자입니다. 시험 문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한 계산은 좀 달랐습니다. 저는 종이에 우리 부두를 찍고 짤을 대고 남쪽으로 선을 그어봤습니다. 선이 닿는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종이를 그 자리에서 태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종이는 태웠는데 숫자는 안 지워지더군요. 숫자라는 건 한 번 알면 못 잊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열몇 해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밤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갈 수 있다는 걸요. 알고도 10년을 더 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왜냐고 물으시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이 어떻게 깨졌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이제 한 아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제가 왜 배를 몰고 나왔는지 절반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조금 길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저희 부두 옆에는 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꽃제비라고 부르는 아이들입니다. 남쪽에서는 그 말을 불황아 정도로 번역하시던데 그 말로는 부족합니다. 꽃제비는 집이 없는 아이가 아니라 집이 없어졌다는 걸 아직 모르는 아이입니다. 부모가 죽었거나 부모가 먹여줄 수 없어서 내보낸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여기나 장마당 그리고 부두에 모입니다. 부두에 왜 모이는지 아십니까? 기름 때문입니다. 배에서는 기름이 셉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셉니다. 갑판 배수구로 기름 섞인 물이 흘러나오고 부두 콘크리트 틈에 기름때가 고입니다. 아이들이 그 기름때를 걸레로 훔쳐서 짜냅니다. 깡통에 모읍니다. 하루 종일 모으면 손바닥만한 병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걸 장마당에 가져가면 강냉이 한 줌하고 바꿉니다. 그 아이들 중에 유난히 눈에 밟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12살쯤 됐을 겁니다. 얼굴이 새까맣고 머리에 부스럼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군관이 지나가면 도망을 가는데 이 아이는 안 갔습니다. 도망갈 힘이 없어서 안 간 건지 도망가 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아서 안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걸레를 짰습니다.
제가 처음 말을 건 게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흐릿합니다. 아마 겨울 초입이었을 겁니다. 어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네 배는 기름을 많이 흘립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12살짜리가 함장한테 배 관리를 지적한 겁니다. 그날 저는 취사병한테 시켜서 누룽지를 좀 얻어다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습관이 됐습니다. 제가 배에 나갈 때마다 뭔가를 조금씩 남겨서 그 아이한테 줬습니다. 매일은 못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 어떤 때는 열흘에 한 번이었죠. 그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묻지도 않았는데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부르면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부두에서 기름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모으던 그 기름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걸레로 짜는 정도가 아니라 정박한 배에 연료 호스에 손을 댔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훔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 말로는 돛병으로 두어병이라고 했습니다. 군 모터라를 훔친 겁니다. 그 나라에서 군 물자 절도는 그냥 절도가 아닙니다. 군사 물자에 손을 대는 건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기름은요. 공개 재판이 부두역 광장에서 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임무로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부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있었던 일이 맞다고 하더군요. 공개 처형이라는 걸 남쪽 분들은 영상으로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제일 견디기 힘든 건 총소리가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죄목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판결문을 다 읽고 인민의 이름으로 어쩌고 하는 문구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집행합니다. 그동안 사람이 기둥에 묶인 채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 모이면 안 됩니다. 인민 반별로 인원을 채워나가야 하니까요. 학생들도 나갑니다. 10살짜리도 나갑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어머니가 훔친 기름은 어쩌면 제 배에서 나온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관리하고 서류에 적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러더군요. 아저씨, 기름이 사람보다 비쌉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그해 겨울을 못 넘겼습니다. 12월인가 1월인가 아침에 부두에 나갔더니 방파제 끝에 사람들이 몇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아이 하나가 웅크린 채로 얼어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한다고 방파제 콘크리트 틈에 몸을 넣고 잔 모양이었습니다. 손에 깡통을 쥐고 있었습니다. 기름 깡통을요. 손가락이 굳어서 깡통이 안 빠지더랍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 갔구나. 또 하나.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가 갔다고 합니다. 그게 그 시절 그 동네에서 죽음을 세는 방식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이름을 안 붙입니다. 저는 그날 배에 올라가서 조타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물으시면 딱히 생각이란 걸 안 했습니다. 그냥 계기판을 봤습니다. 유리에 금이 간 원판들을요. 그때 제 나이가 40몇이었습니다. 푼장이 몇 개 있었고 시계가 하나 있었고 방 2칸짜리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배 밑 부두에서 아이가 기름깡통을 쥐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밥그릇을 놓고 한참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이야기 우리 딸 앞에서는 하지 마시오. 왜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내가 물어볼 거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부모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아이가 질문하는 겁니다. 아이가 왜냐고 물으면 부모는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안 하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아이가 진실을 말하면 그 집이 없어집니다. 5호 담당자라는 걸 아십니까?
5집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민 반장이 있고 그 밑에 담당이 있습니다. 누구 집에 손님이 왔는지, 밤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는지, 무슨 소리가 났는지를 서로 보고 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보고를 안 하면 자기가 걸리니까 합니다. 그 나라는 사람을 감시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감시를 안 하면 못 살게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족끼리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저는 아내하고 30년 가까이 살면서 그 나라 욕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날 밤 아내가 한 그 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말이 사실은 욕이었습니다. 저는 알아들었고 아내도 제가 알아들은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서로 아무 말도 더 안 했습니다. 그해 봄에 저희 배에서 사건이 하나 났습니다. 21살 난 통신병이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라디오를 고칠 줄 알았죠. 그 나라 라디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주파수가 고정돼 있습니다. 다른 방송이 안 잡히게 안에 납땜을 해놓거나 아예 다이얼을 못 돌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붙입니다. 그 봉인이 뜯겼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열합니다. 집집마다요. 그 아이가 그 봉인을 뜯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뜻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고칠 줄 아니까 고쳐본 겁니다. 그리고 밤에 남쪽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정치 방송도 아니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그걸 같은 반 병사가 알았습니다. 그 병사가 밀고 했습니다. 나쁜 아이라서 그랬겠습니까? 알고도 신고를 안 하면 자기가 같이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알고 침묵한 사람을 공범으로 봅니다. 그러니 아는 순간부터 사람이 사람을 팔아야 삽니다. 집은 5호 담당제로 묶고 군대는 소대와 반으로 묶습니다. 묶는 방식만 다르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보호부 사람들이 배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함잔인데도 조타실에서 나와 있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배에서요.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이 배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 아이가 끌려갔습니다. 팔이 뒤로 꺾인 채로 사다리를 내려가면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안 했고요. 그 나라 아이들은 그런 순간에 말을 안 합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10살이면 배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함장인데요. 제 배병사인데요. 나중에 알아보니 관리소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어느 곳으로 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알아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참 뒤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나왔고 여동생이 다니던 학교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연좌입니다. 노래 한 곡에 집안 하나가 지워진 겁니다. 저는 그 뒤로 라디오 검열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도 도장은 찍었습니다. 매번 찍었습니다. 그게 그때의 저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배를 볼 때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게요. 전에는 배가 무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밥벌이였고요. 그런데 그 겨울 이후로 배가 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건은 우리 집 식구 전부를 태우고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저는 10년 가까이 혼자 삼켰습니다. 혼자 삼킨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나라에서 도망을 결심하는데 제일 어려운 건 마음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혼자 도망치면 남은 가족이 죽습니다. 연좌제 때문입니다. 도주자 가족은 관리소로 갑니다. 관리소가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 남쪽에서 정치범 수용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 관리소라고 부릅니다. 번호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저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완전 통제 구역이라는 곳은 아예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거기서 늙는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으니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나라 군관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만 들어도 등이 서늘해집니다. 그러니 도망을 치려면 가족을 전부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전부 데리고 가려면 가족한테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아내한테 말했는데 아내가 무서워서 어머니한테 상의하면
그 어머니가 걱정돼서 인민반장한테 한마디 흘리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리고 배를 몰고 나가려면 저 혼자로는 안 됩니다. 배는 한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기관을 돌릴 사람이 있어야 하고, 키를 잡을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밧줄을 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대여섯은 필요합니다. 그 대여섯 명한테 전부 말을 해야 합니다. 한 명만 밀고 해도 전원이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족까지 다 없어집니다. 계산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입니다. 6명한테 말하면 6개의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을 삼켰습니다. 계산은 다 해놓고, 해도까지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기관장이었습니다. 기관장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보다 6해 아래인데 배에서는 저보다 선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6에 기관병으로 들어와서 평생 기관실에서 살았습니다. 그 나라 배들은 부품이 없습니다. 고장나면 새 부품을 못 받으니까 있는 걸 깎아서 씁니다. 이 사람은 선반이 없는데도 새를 깎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안 성분이 안 좋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쪽에 친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진급이 막혔습니다. 저보다 실력이 10배 나은 사람이 저보다 계급이 2단계 아래에서 멈춰 있었죠. 이 사람은 그걸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관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딸이 문제였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도 시험은 봅니다. 그런데 성분이 안 좋으면 성적이 좋아도 대학을 못 갑니다. 딸이 그걸 알고 나서 며칠을 안 먹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관장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 게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부두에서 둘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이 사람이 담배를 물에 던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장 동지, 우리 배 연료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배를 몰고 나가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2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보호회부에 신고하거나 같이 죽거나요. 저는 한참 대답을 안 했습니다. 담배가 다 타서 손가락을 지질 때까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산은 안 해봤쇼. 그런데 해볼 수는 있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둘은 그 이야기를 2해 동안 안 했습니다. 2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 그 밤을 없던 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없던 일로 하지도 않고 말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시겠지만 그 나라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그런 대화법을 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침묵으로 계약합니다. 그러다 3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앞판장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인데 계급은 아래였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좋아했고 말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람을 제일 위험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온 계기가 참 얄궂습니다. 이 사람 아들이 군에 갔는데 건설부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 나라 군인들이 요즘 뭘 하는지 아십니까? 훈련보다 건설을 더 많이 합니다. 큰 공사판에 군인을 몰아넣습니다. 그 아들이 공사판에서 다쳤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친 뒤였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 나라 군 병원에는 약이 없습니다. 항생제를 구하려면 장마당에서 사야 하고 장마당에서 파는 약은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갑판장이 아들 약을 구하려고 그동안 모은 걸 다 썼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돈을 좀 줬습니다. 중국 배에 단속하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그렇게라도 쓰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국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대 처리가 됐습니다. 그 나라에서 다치고 제대한 군인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훈장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원금 같은 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갑판장이 그 소식을 듣고 부두 창고 뒤에서 울더군요. 다 큰 사내가 쭈그리고 앉아서 우는데 그게 소리를 안 내고 웁니다. 소리를 내면 누가 됐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우는 것도 소리 안 나게 웁니다.
제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닦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장동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30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다리 하나를 못 지켰습니다. 저는 그때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말하자. 그런데 말을 하는데도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서로 밀고를 안 했느냐? 한 사람만 입을 열어도 전부 죽는데 어떻게 그걸 견뎠느냐? 저희가 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종이에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보통 뭘 적습니다. 시간표, 물자 목록, 인원 명단 같은 것들이죠. 저희는 하나도 안 적었습니다. 전부 머리에 넣었습니다. 제가 항해 계획을 세우면서도 해도에 연필 자국 하나를 안 남겼습니다. 해도는 부대 자산이라 검열을 받습니다. 자국이 남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눈을 감고 바다를 외웠습니다. 어디에 여울이 있고 어디에 어망이 깔리고 어느 지점에서 조류가 어느 쪽으로 도는지를요. 20회 넘게 그 바다를 다녔으니 머리에 이미 들어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그걸 남쪽으로 이어보는 게 처음이었을 뿐입니다. 둘째,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반드시 이미 들어온 사람이 데려오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사람한테 말을 걸면 제가 걸리는 순간 전부가 걸립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한 사람, 갑판장이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전체 그림을 안 알려줬습니다. 자기가 할 일만 알려줬습니다. 조타수한테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내가 침노를 부르면 묻지 말고 돌려라. 그 아이는 21살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아이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물었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는 서로한테 인지를 맡겼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시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계획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가족을 함께 태우기로 했습니다. 예외를 안 뒀습니다. 혼자만 타겠다는 사람은 안 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족을 태우기로 한 사람은 밀고를 못합니다. 밀고 하면 자기 가족이 이미 계획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요. 밀고 하는 순간 자기 아내와 자식이 도주 공무자가 됩니다. 그 나라 보위성이 그런 걸 봐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를 믿어서 뭉친 게 아닙니다. 배신하면 배신한 사람이 제일 크게 죽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뭉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남쪽 분들한테 하면 표정이 좀 어두워지십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느냐는 눈빛이죠. 네,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신뢰라는 건 감정으로 안 됩니다. 구조로만 됩니다. 사람이 착해서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입을 열면 자기가 더 크게 죽어야 다뭅니다. 그게 그 나라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넷째, 모이지 않았습니다. 19명이 한 번도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습니다. 배 타기 전날까지요. 사람이 모이면 눈에 띕니다. 인민반에서 알고 보위부 정보원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짝으로만 만났습니다. 저는 기관장하고만 만났고 기관장은 조타수하고만 만났습니다. 갑판장은 갑판장대로요. 그리고 만나는 장소도 정해뒀습니다. 부두 창고 뒤, 배 밑 기관실, 그리고 술자리였습니다. 술자리가 제일 안전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군관들이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면서 나라 욕을 조금 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아무 불평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수상하죠. 그렇게 2해가 갔습니다. 그 2해 동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잡히려나 생각했습니다. 부대에 출근해서 정치부 지도원이 저를 보고 웃으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 웃음이 아는 사람의 웃음인가 모르는 사람의 웃음인가를 재느라 하루가 갔습니다. 밤에 개가 짖으면 일어나 앉았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늘 새벽에 납니다. 사람이 그렇게 2년을 살면 몸이 상합니다. 저는 그 2해 동안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걱정을 하더군요. 어디 아프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쪽에 와서 물어봤더니
그러더군요. 당신이 밤마다 자면서 침노를 불렀다고요. 잠꼬대로 숫자를 불렀답니다. 180, 180 하고요. 아내가 그걸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2년을 같이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그걸 남쪽에 와서야 알았고, 알고 나서 아내한테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날짜를 정한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에 부업선이라고 부르는 작은 어선들이 딸려 있었습니다. 외화벌이용입니다. 그해 늦가을에 그 배 하나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밤에 나갔다가 기관이 서서 표류한 겁니다. 사람이 넷 타고 있었습니다. 전부 병사들이었습니다. 19, 20, 21 그런 나이였죠. 저희 배가 수색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수색 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름이었습니다. 수색에 기름을 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구에서는 그 배를 원래 없던 배로 처리했습니다. 부업선은 정식 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배가 조난당한 기록 자체가 안 남습니다. 병사넷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대 이탈로 처리됐습니다. 부대 이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도망친 걸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자 가족이 됩니다. 아들이 바다에서 죽었는데 나라는 그 아들을 도망자로 만들고 남은 식구를 연저로 묶는 겁니다. 제가 그때 대대장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컸습니다. 2년을 참아온 사람이 그날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대장이 저를 한참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또 뭐, 그 말 어디 가서 또 했어? 그게 답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또 말했느냐를 물은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는 이제 관찰 대상이 됐구나. 그날부터 사람이 붙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부대 안에서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건 느꼈습니다. 제 배에 새 정치부 지도원이 배치됐습니다. 20몇 살 난 젊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유난히 서류를 잘 봤습니다. 항해일지, 연료수불부, 임원 출입 기록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기관장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함장 동지,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3월 초순, 금음 무렵이었습니다. 달이 없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치부 지도원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친구를 배에 태우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태우면 조타실에서 붙잡고 밀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중 누구도 그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25이었고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였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밤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통신장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통신장은 저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중에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조용한 사람이었죠. 저희가 계획을 짤 때 이 사람은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필요한 것만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습니다. 승진 쪽에 계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움직이질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다른 지역 보안계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족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못 오시고 형은 데려올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규칙대로라면 이 사람은 계획에 못 들어옵니다. 가족을 못 태우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없이는 배가 못 나갑니다. 통신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거든요. 금음 열흘 전에 저희 넷이 부두 창고 뒤에서 만났습니다. 그날이 제가 기억하는 제일 긴 밤입니다. 제가 통신장한테 말했습니다. 소문은 탓이오. 어머니 일은 내가 어떻게든 하겠소. 이 말이 얼마나 빈말인지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쪽으로 가버리면 그 어머니를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통신장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장 동지, 배가 나가고 나면 무전이 옵니다. 저는 그 말뜻을 바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어서 말하더군요. 야간 초계로 나간 배는 정시마다 위치를 보고합니다. 보고가 끊기면 30분 안에 경비함이 뜹니다. 그런데 누가 남아서 보고를 대신 쳐주면 그만큼 시간을 법니다.
창고 뒤가 조용해졌습니다. 기관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면 동무는 어떻게 돼요? 통신장이 웃더군요. 그 웃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안해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자기가 미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더군요. 나는 어차피 어머니 두고는 못 갑니다. 그러면 남는 김에 쓸모가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반대했습니다.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라고 갑판장이 제 팔을 잡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죽으라는 소리요. 배가 없어진 걸 알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통신실이요. 통신장이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사람 손을 잡고 오래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창고 뒤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우스운 모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허락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을 못 이긴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밤을 생각하면 제가 조금 더 세게 반대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이 남아주지 않았으면 19명이 다 죽었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 두 생각이 7년째 제 안에서 안 끝납니다. 마지막 이틀 동안 저희는 짐을 나눠 실었습니다.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10명을 부두까지 데려와야 하는데 부두는 초소가 지키는 곳입니다. 야간에 민간인이 못 들어옵니다. 저희가 쓴 방법은 이랬습니다. 부대에서 부업 물자를 싣는 날이 있습니다. 소금이나 마른 수산물 같은 걸 창고에서 배로 옮기는 날인데 그날은 사람이 많이 들락거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날을 출항일 하루 전후로 맞췄습니다. 가족들은 낮에 물자 나르는 인부처럼 들어왔습니다. 여자들한테는 머리 수건을 씌우고 남자들한테는 작업복을 입혔습니다.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아이는 인부로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마대 사이에 넣어서 들여왔습니다. 2돌 지난 아이는 감기약을 먹여 재웠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창고에 앉아서 밤새 아이 입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혹시 소리를 낼까 봐요. 그 밤에 창고 안에서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10명이 어둠 속에 앉아서 서로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그러니까 그날이 왔습니다. 출항 명부는 야간 초계였습니다. 원래 그 시기에 야간 경계 임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기관 시운전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기관장이 며칠 전부터 일부러 기관 상태를 불량으로 보고해뒀거든요. 그래서 저희 배가 밤에 나가서 기관을 돌려보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연료는 규정보다 조금 더 받았습니다. 시운전을 하려면 부하를 걸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만재는 못했습니다. 만재를 요청하면 반드시 걸립니다. 3분의 2쯤 받았습니다. 그 숫자가 나중에 우리 목을 조릅니다. 새벽 1시 40분에 밧줄을 풀었습니다. 부두를 떠날 때 저는 뒤를 안 봤습니다. 그런데 조타실 유리에 부두가 빛이 띠다 초소 불빛 하나가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통신실이 있었고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가 방파제를 빠져나갈 때 무전기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상 항해 중 하는 정례 보고였습니다. 우리 배 호출 부호를 자기가 대신 부른 겁니다. 저는 조타실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음 2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안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처음에 정상 초계 항로를 그대로 갔습니다. 곧장 남쪽으로 튀면 레이더에 이상하게 잡히니까요. 서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남서로 내려갔다가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꺾기로 돼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0분에 제가 조타수한테 말했습니다. 심로 180. 그 아이가 키를 돌렸습니다. 내가 천천히 돌았습니다. 배라는 게 자동차처럼 확 도는 게 아닙니다. 뱃머리가 별자리를 훑으면서 천천히 넘어갑니다. 그 몇십 초 동안 조타실에 있던 사람 셋이 아무도 숨을 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뱃머리가 남쪽에 섰습니다. 그때 제가 기관실로 내려간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장면이 여기입니다. 계기판 앞에서 기관장이 돌아가기에는 모자랍니다 하고 말한 그 순간이요. 그 말을 듣고 갑판에 올라와서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정확히는 송신을 끊었습니다. 수신은 열어뒀습니다. 저쪽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됐습니다. 무전이라는 건 켜는 순간 위치가 잡힙니다. 무전 침무. 말로 하면 4글자인데 그걸 5시간을 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배 안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영명도 손짓으로 합니다. 기관 소리만 납니다. 그 소리 위에 아이 울음소리라도 하나 얹히면 그 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났습니다. 3시가 되기 조금 전에 가파 밑에서 아이가 깼습니다. 2돌 지난 그 아이가요. 기운이 떨어진 겁니다. 낯선 데서 자다 깬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기관 소리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조타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바다에서는 소리가 이상하게 멀리 갑니다. 아이 어머니가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손바닥으로요. 그런데 아이가 더 몸부림을 쳤습니다. 숨이 막히니까요. 그때 갑판장 어머니, 그러니까 68 되신 그분이 아이를 받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얼굴을 당신 저고리 안쪽에 묻고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소리를 안 내고 몸만 흔드셨습니다.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안 났습니다. 입모양만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조용해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10분 동안 배에 탄 어른 9이 전부 아이 쪽만 봤습니다. 아무도 재촉을 안 했습니다. 재촉할 말도 없었고요.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수신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배 호출 부호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1번, 2번, 3번. 응답이 없었습니다. 통신장이 더는 대신 못 쳐준 겁니다. 왜 못 쳤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들켰는지 아니면 스스로 멈춘 건지요. 저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여러 경로로 알아봤습니다만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단정해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무사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 정도는 짐작합니다. 호출이 끊기고 5분쯤 뒤에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전대지휘소에서 경비함 2척에 출항을 지시하는 교신이었습니다. 우리 위치를 대충 짐작한 좌표까지 불렀습니다. 기관장이 사다리 위로 얼굴만 내밀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더 밀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배는 50톤이 좀 넘는 낡은 배입니다. 최대 속력이 규정사항 얼마인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규정 속력은 3배였을 때 이야기고 30년 넘게 굴린 기관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 기관은 규정 회전수를 넘겨서 돌았습니다. 기관을 규정 위로 돌리면 2가지가 생깁니다. 첫째로 빨라집니다. 둘째로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냉각수 온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기관장이 해수 냉각계통을 손봤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파이프 한 곳을 억지로 열어서 바닷물을 더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염분 때문에 기관 안이 상합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그 배는 그날 밤만 살면 되는 배였으니까요. 3시 40분쯤에 뒤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평선 위로 흰 점이 하나 떴다가 사라지고 또 떴습니다. 탐조등입니다. 물을 훑는 겁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어림으로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밤바다에서 불빛거리는 사람 눈으로 재면 늘 틀립니다. 다만 그게 보인다는 건 저쪽에서도 우리를 잡을 수 있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때 갑판장이 조타실로 올라와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함장 동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갑판 밑에 10명이 있었습니다. 만약 잡히면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살린 게 있습니다. 안개였습니다. 3월 서해에는 안개가 잘 낍니다. 우리 아직 찬데 공기가 먼저 풀리면 바다 위에 흰 것이 깔립니다. 그날 새벽에 그게 왔습니다. 처음엔 시야 끝이 뿌얘지더니 10분쯤 뒤에는 뱃머리도 잘 안 보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배를 모는 건 눈을 감고 뛰는 것과 같습니다. 어망에 걸릴 수도 있고 다른 배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한테는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저쪽 탐조등이 안개에 막혀서 흰 벽처럼 퍼져버렸거든요. 저는 그 안개 속에서
속력을 안 줄였습니다. 함장이 안개 속에서 전속으로 달리는 건 미친 짓입니다. 저는 그날 미쳤던 게 맞습니다. 조타수한테 침노만 계속 확인시켰습니다. 나침반만 보라고요. 그 아이가 나침반에 얼굴을 거의 붙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키를 쥐고요. 메시가 조금 못 됐을 때 기관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쇠가 긁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저는 압니다.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기관장이 올라와서 그러더군요. 20분입니다. 20분 뒤에 기관이 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해도를 봤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해도를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인지, 남쪽 경계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20분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제가 기관장한테 물었습니다. 왜 방법이 있어? 기관장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장 동지, 배를 가볍게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갑판장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던질 수 있는 건 다 던졌습니다. 예비 닷줄, 쇠사슬, 훈련용 탄약함, 물통, 여분 그물, 심지어 갑판에 고정돼 있던 쇠판까지 뜯어서 던졌습니다. 무게가 얼마나 줄었겠습니까? 몇백 킬로 정도였을 겁니다. 50톤짜리 배에서 몇백 킬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그날은 그 몇백 킬로가 사람 19명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밑에 있던 가족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잡히면 다 같이 잡히는 거니까요. 노인 한 분이 배전을 잡고 서서 남쪽을 봤습니다. 68 되신 그분이 갑판장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저기가 남조선이냐?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4시 20분쯤에 기관이 한번 꺾였습니다. 회전수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배가 순간 힘을 잃고 물에 주저앉는 느낌이 납니다. 사람들이 갑판에서 휘청였습니다. 기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데 질렀습니다. 10분. 10분입니다. 그때 조타수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못하고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안개가 조금 거친 자리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앞쪽에요. 저는 그 불빛을 보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앞에 배가 있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저쪽에서 미리 막아선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넘어온 것이거나요. 그 불빛이 우리를 향해 돌더군요.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저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그 나라 군대에서 쓰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달랐습니다. 정지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타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를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군함입니다. 깃발이 달려있고 함포가 달려 있습니다. 밤바다에서 군함이 다가오면 저쪽은 당연히 적으로 봅니다. 그때 갑판장이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속에 입은 흰 네일을 벗어서 봉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갑판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그걸 흔들었습니다. 3월 새벽 바다바람에 우통을 벗고요. 흰 천 하나가 그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저쪽 배가 속력을 줄이면서 조명을 우리 갑판에 비췄습니다. 그 불빛에 뭐가 보였겠습니까? 군인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배전을 붙잡고 서 있는 게 보였고요. 조명이 한참 우리 갑판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말이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확히는 다리가 풀려서 앉았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기관이 섰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기관장이 나중에 그러더군요. 저 기관이 마지막까지 세어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10분 남았다고 했는데 딱 그만큼 돌고 섰습니다. 우리 배는 그날 이후 다시는 안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침에 어느 항구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인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배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담요를 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줬습니다. 저는 그 물을 받아들고 한참 불고만 있었습니다. 종이컵이라는 걸 처음 만져봤거든요. 종이로 컵을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게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종이가 귀합니다. 아이들이 공책이 없어서 신문지에 글씨를 씁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래 받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군함을 몰고 온 사람들이니까요. 저희를 그냥 믿을 수는 없죠. 저는 그 조사가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사받는 동안 이상한 걸 하나 느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30년을 명령을 하거나 명령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위에서는 반말이 내려오고 아래로는 반말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저를 조사하는 사람이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더군요. 조사받는 사람한테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나한테 왜 그렇게 부르시오? 그분이 그러더군요. 여기서는 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은행에서 돈 찾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전화기 쓰는 법, 그리고 계약이라는 게 뭔지를 배웁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선택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선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어디로 갈지를 나라가 정해줍니다. 정해주는 게 답답한 게 아니라 편한 겁니다.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제가 정해야 합니다. 처음 마트라는 곳에 갔을 때 저는 10분 넘게 서 있었습니다. 간장 앞에서요. 간장이 20가지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왜 20가지나 필요한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제 옷을 잡아당기더군요. 사람들이 봅니다 하고요. 그리고 그날 아내가 카트를 밀면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밀면서요.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 사람들은 이걸 매일 보고 사는구나 싶어서요. 딸아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딸이 그때 20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성적 때문이 아니라 자리가 없어서요. 정확히면 자리를 얻으려면 돈을 써야 하는데 저는 그런 돈은 안 썼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딸 인생을 제 자존심으로 막은 셈입니다. 여기 와서 딸이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습니다. 지금은 졸업해서 직장을 다닙니다. 입학 통지를 받던 날 딸이 종이를 들고 방에서 안 나오더군요. 한참 뒤에 나와서 저한테 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무도 안 봐줬는데 됐습니다. 아무도 안 봐줬는데 됐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쪽에서 나고 자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뭔가 되면 누가 봐준 겁니다. 정군이 봐줬거나 돈이 봐줬거나 아는 사람이 봐준 겁니다. 순전히 자기 힘으로 됐다는 경험을 그 아이는 20회 넘게 한 번도 못 해봤던 거죠.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봤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더군요. 기관장은 지금 자동차 정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격증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사장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사람 딸은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 나라에서 성분 때문에 대학을 못 갔던 그 아이가요. 밥 한 장은 배를 탑니다. 여기 와서도 결국 배를 타더군요. 아들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다리 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의족을 새로 맞췄고요. 지금 걸어 다닙니다. 갑판장이 저한테 술 마실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100번쯤 들었습니다. 저는 100번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됐습니다. 조타수였던 그 아이는 지금 30이 다 됐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다닙니다.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 우리가 다 갔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아버지 자리 쪽에 앉히려고 하길래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군요. 함장 동지, 그날 침로 안 돌렸으면 저 여기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저를 함장 동지라고 부릅니다. 통신장 소식은 없습니다. 저는 7년째 여러 곳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도 알아봤고 나중에 나온 분들한테도 물었습니다.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 부대에서 그 무렵 통신계통 사람 하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럴 위치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 어머니가 그 해를 못 넘기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소문입니다. 제가 남쪽에 와서 제일 오래 앓은 게 그겁니다. 저는 19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대단하다고 합니다. 배를 통째로 몰고 나온 함장이라고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20번째 사람을 못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을 남겨두고 온 사람이 19을 데려온 사람이라고 불리는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에 말씀 안 드린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손목에 있던 그 시계 말입니다. 함양에서 받았던 뒷면에 글씨가 새겨진 그 시계요. 그 시계를 저는 배에서 던지지 않았습니다. 배를 가볍게 한다고 세부치를 다 던질 때 갑판장이 제 손목을 보더군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풀었고요. 그 시계 하나 무게가 배 속력에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건 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쪽에 와서 3년쯤 지났을 때 저는 그 시계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버렸느냐고 물으시면 저는 그 시계를 받고 진심으로 울었던 29살짜리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 사람도 저입니다. 속아서 산 세월도 제 세월입니다.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제 인생이 통째로 남의 것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제 배에서 굶어 죽은 19살짜리 병사가 거기 묻혀 있고 기름깡통을 쥐고 얼어 죽은 12살짜리가 거기 방파제 밑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나라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거기였을 뿐입니다. 제가 미워하는 건 사람이 사람을 이마의 도장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아버지 죄로 손자를 가두는 구조입니다. 기름 2병 때문에 어머니를 광장에 세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웃끼리 서로를 지켜보게 만들어 놓고 그걸 질서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남쪽에 와서 7년을 살면서 제가 제일 부러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여기 사람들은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안 무서워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어창한 게 아닙니다.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려도 그게 택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저는 그 자유를 쉰이 넘어서 처음 가져봤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늦어도 오는 게 안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그 땅에는 아직 그걸 한 번도 못 가져본 사람이 2천만 명 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배에 탔던 사람들 형제가 있고 사돈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람들 앞에 언젠가 다시 서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반파제 밑에 가서 그 아이한테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기름이 사람보다 비싸냐고 물었던 그 아이한테요. 아니라고. 여기서는 아니라고. 여기서는 사람이 제일 비싸다고요. 그날 밤 저는 계기판 앞에서 기관장한테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모자랍니다. 저는 그 대답이 그때는 무섭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제 인생에서 들은 제일 고마운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갈 수 없게 된 그 순간에야 저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뭔가를 정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뱃머리를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50해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 배의 함장이 됐습니다.